한국 GM 부평 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노조는 열악한 고용 요건이 그를 사지로 내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천 시민들은 지역의 환경 문제를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 문제 개선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우수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기능성 화장품부터 조교기까지 그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김용균 씨가 사망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인천 시민사회는 추모 행사를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최근 지역 시민단체가 부천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부천의 지역민들은 환경 문제에 대해 가장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이미 부천시의 환경은 시민들이 크게 걱정하는 수준인데요.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정아 기자입니다. 도심 하늘을 뿌옇게 뒤덮은 미세먼지에 경제활동의 결과로 쌓인 수십 톤의 산업 폐기물까지 시민들이 부천의 환경을 걱정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골칫거리입니다.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또 부천시 자체가 환경적으로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부천 지역의 환경 상황을 곰곰이 따져봐야 하는 시점. 특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인근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도 매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의 경우에 2차적으로 생성되는 비중이 더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시설이 입지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높습니다. 초미세먼지 또한 경기도가 전국의 11% 정도를 차지합니다. 또 산업 폐기물도 문제입니다. 현재 부천 지역에서 아직 처리를 못하고 누적돼 보관 중인 폐기물은 13,000여 톤으로 수원과 성남 등 경기도 내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이유는 부족한 처리 시설. 앞으로 서울 마곡에서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을 잇는 서부권 기업 벨트가 형성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천 지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환경 오염 사례인 미세먼지와 폐기물의 자정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친환경 공단 조성이나 장기적인 산업 폐기물 소각 대책을 찾는 등 부천시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GM 부평 공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노조는 열악한 고용 여건과 과도한 업무가 그를 사지로 내몰았다며 한국 GM 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재패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먼저 사고 경위부터 짚어볼까요? 네, 지난 토요일이었죠. 그러니까 지난달 30일 오전 8시쯤 한국 GM 부평 공장 그 도장부 사무실에서 47살 A씨가 쓰러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A씨는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습니다. 예. 경찰은 A씨의 시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는데요. 국가수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 같다는 1차 구조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노조 측에서는 열악한 고용 여건과 과도한 업무를 이 사망의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제 3일 한국 GM 비정규직 지회가 한국 GM 부평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제 한국 GM이 경영난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사실은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바가 있잖아요. 특히 해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복직을 촉구하며 2년째 노숙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도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해 9월 한국 GM이 부평 2공장을 2교대에서 1교대로 축소를 했습니다. 당연히 인력 축소가 불가피했고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약 150명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인이 된 A씨는 2006년부터 한국 GM 부평 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는 1교대 축소 당시에 계약 해지되진 않았지만 그 3개월간 순환 휴직을 하고 2019년 1월부터 격월로 무급 휴직을 해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달 일을 하면 한 달은 무급으로 쉬는
이런 일을 해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가장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11월에 이제 일을 하는 달이라 이제 일을 했는데 11월 한 달간 그러니까 11월 30일 날 사망했으니까 11월 한 달간 일을 한 건데 11월 한 달간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제 그 내년 1월에 축소됐던 이제 부평 2공장이 다시 2교대로 확대될 계획인데 A씨가 이제 도장 관련 숙련공이었어요. 때문에 이에 2교대 확대를 앞두고 미숙련자들을 이제 교육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이 교육이 겹치면서 한 달 내내 쉬지 못하고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제 일이 힘들지만 이제 비정규직으로서 언제 계약 해지될지 모르는 이제 또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때문에 꾹 참고 일을 했다. 라는 이런 주장을 노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같이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참하게 계약 해지된 상황을 또 목격하기도 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본인도 겨울로 무급 휴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이런 스트레스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이런 힘들어도 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됐다는 거죠. 현재 주 52시간이 시행되고 있는 이런 노동 정책으로만 놓고 봐도 참 납득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이런 요건들이 A씨의 이제 심근경색을 불러온 어떤 주요한 원인이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노조의 주장인데요. 노조의 입장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오히려 며칠 전부터도 그랬고 출근 당일날 아침에도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전조 증상이 있었던 환자인 이 친구가 왜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며 사고 당일날까지 출근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잔인한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해야 고인도 편안하게 눈을 감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인데요. A씨가 도장 훈련 숙련공이라서 이 교육 과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죠. 네,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고인이 된 A씨가 이제 숙련공으로 비숙련공들을 교육을 했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도장 업무를 하려면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마스크 또는 이제 방독면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현장 동료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교육을 받는 노동자들은 방독면을 썼는데 교육을 하는 A씨는 방독면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교육을 하려면 이제 말을 해야 하는데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방독면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도장 교육을 하면서 공기 중으로 배출된 각종 이런 유해 물질에 A씨가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주장인데요. 이런 상황이 A씨의 사망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노조의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부분도 직접 인터뷰를 한번 보시죠. 한 대 스프레이 작업을 하고 나면 다음 사람을 위해서 신나를 뿌려가지고 이것을 다 씻어내립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게 안 시키니까 에어를 뿌리게 되는데 에어압 때문에 신나나 각종 유해물질은 전체적으로 비산되는 조건에서 본인은 보호구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 왜냐 그러면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얘기를 해주고 코멘트를 해야 됐기 때문에 15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할 노출 기준치가 150ppm인데 저희 예상 키로는 최소 10배에서 수백 배까지 노출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심장에 이상을 일으킵니다. 네, 11월 한 달 동안 정말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왔고 근무 환경도 굉장히 열악했던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도 이날 한국GM 부평공장을 방문해서 뭐 짐을 챙기고 그랬다고 알고 있는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네, 그 유가족들은 이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제 아버지이자 남편인 고인의 유품을 챙기기 위해 한국GM 부평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이제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참 보는 저도 가슴이 참 많이 아팠는데요. 유가족은 노조 그리고 이제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가족들은 장례 절차까지 미룬 그런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한국GM에게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조치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게 된 건데요. 유가족과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 한국GM 측의 입장이 궁금하네요. 네, 우선 한국GM은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한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현재 사망사고를 두고 그리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에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획 중인 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GM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지역 우수 중소기업 제품 특별 판매전이 열립니다. 이번 특별 판매전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20곳이 참여하는데요. 자세 교정용 의자와 물 없이 즐길 수 있는 조교기, 기능성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우수 중소기업 제품 특별 판매전을 열고 있는데요. 인천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좋은 제품을 갖고 있어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계양 청년회의소가 지난 2일 인기 유튜버 장추자 씨와 함께 계양 세종병원에 심장병 환우들을 위한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후원금은 심장병을 앓고 있는 입원 환우들의 수술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계양 청년회의소와 세종병원은 심장병 환우를 위한 후원 등을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해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에서 혼자 밤샘 근무를 하던 김용균 씨가 연료 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 김용균 추모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서거 1주기를 맞아 오는 10일까지를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정부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동료 없이 홀로 작업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고 8개월 뒤 특조위 조사 후 방호울이 없는 작업 환경과 안전을 소홀히 하는 원청하청 구조가 원인이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정부는 긴급 조치를 발표하고 특조위는 외주와 철회 등 22개의 권고안을 제출했습니다. 고 김용균 추모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재발방지 대책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김용균 씨가 작업하다 숨진 지 1년이 다 됐지만 산업 현장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약속을 하고 자본이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그러한 약속된 것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령 또한 이들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조선하청 노동자가 제외되고 보호 대상으로 적용받는 범위가 작다며 김용균이 없는 김용균법이라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인 1조 근무체계, 석탄화력발전소의 진상조사, 삭감 없는 노무비 지급 등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용균 씨 사망사고 책임자 처벌과 외주화 금지,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촉구했습니다. 외주화를 금지하고 정규직으로서 차별 없이 일터에서 설 수 있어야 노동자들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추모위는 1주기가 되는 10일까지를 추모주간으로 정하고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라는 주제로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추모주간인 오는 10일까지 문화제와 토론회, 촛불 집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경기도는 2009년부터 제주도와 함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는데요. 올해는 지자체들도 대북 지원 사업자에 포함돼 그 의미가 더 특별합니다. 경기 북부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지자체들도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통일부가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및 협력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역시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돼 독자적으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의 남북교류 의지, 역량, 그리고 예산과 법제, 조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가 잘 정비되고 이제 그럴 만한 충분한 역량이 다 잘 다져져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소장의 한반도 정세평가에 이어 지자체 대북지원 사업자 승인에 따른 변화와 대응 방안,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례 공유가 이어졌습니다. 북한의 이제 산림회복 지원 사업에 이제 5,500만 원 좀 썼었고요. 북한 또 다전일성 결핵치료 지원 사업에 5억 원. 2015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은. 경기도는 말라리아 방역 지원과 북측 대표단이 참여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꾸준한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중앙정부가 하려고 하는 대북 협상이라든가 외교적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지방 정부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북측과의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참석자들은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하는데 공감했습니다. 경기도TV 김태희입니다.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영종도의 해수욕장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각종 문제로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인데요. 배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중구에 있는 해수욕장은 을왕리, 왕산, 한악의 해수욕장과 실미도 자연발생 유원지 4곳. 서울에서 가까워 여름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지만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의원들이 불친절과 바가지 요금, 쓰레기 같은 위생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부산을 갔다 왔어요. 정말 깨끗해요. 쓰레기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깨끗한 환경은 유지 안 되고, 그러면 저희 구에서 다른 방안을 좀 방도를 강구하셔야죠. 지난해 이들 해수욕장 방문객은 전년보다 무려 14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중구 전체 인구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에 한 14만 명 정도가 관광객이 감소를 했어요. 네. 이게 저희 중구 인구 수보다도 훨씬 감소가 됐는데, 청소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들이 좀 하고 어떤 편의시설들이 좀 확충되고 좀 볼거리를 좀이라도 만든다 그러면 다시 원년보다 더 많은 사람이 또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지난 10월 해수욕장 팀을 별도로 신설해 해수욕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원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주말이면 차량 정체로 몸살을 앓는 마시안 해변 진입로 도로 개설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주말 되면 완전히 막혀서 다니지 못하고 꽉꽉 차 있는데 차가. 네. 그걸 갖다 빨리 해서 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법적으로 사정 없다 그러면 당연히 빨리 하셔야지.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3일 새벽 3시 36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 지하 배전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지하실의 설비 등을 태우고 발생 15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합선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일 오후 7시 26분쯤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의 한 해안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차량 엔진룸 등을 태우고 발생 20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행 중 차량 본닛에서 불이 피어올랐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9월 개통한 김포도시철도가 개통 2달을 맞았습니다. 개통 초기 기기 오작동 등 몇 차례 고장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큰 사고 없이 순항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인력입니다. 개통 전부터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됐지만 여전히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김포시가 최근 청년 인턴제까지 도입을 했지만 효율성을 두고 논란은 여전합니다. 개통 2달, 김포도시철도 관련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 이재선 노조 지부장과 뉴스원 정진욱 기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김포도시철도 개통 2달을 맞았습니다. 일단 뭐 표면적으로는 큰 사고가 없이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은 개통한 지 2달밖에 안 돼서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개통하고 나서 이제 이용자 수에 관련돼서는 한 66% 정도 11월 말 기준에서 한 5만 8천 명 정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일 기준. 네. 네, 다른 쪽보다는 뭐 우위 쪽은 한 40% 정도 된다고 하고 해서 이용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기대에 미친 수치긴 하지만 그래도 순항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지부장님 계시지만 노조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셔서 인력이 부족하는 부분하고 안전사고 없이 잘 운행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경제사에서는 조금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말에 이제 서울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지역에 이제 상권이 약간 죽는다 그런 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운행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노조 쪽이나 이제 사측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시도 마찬가지로 노력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운행은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순항은 하고 있지만 사실 김포도시철도 그동안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안전 문제 그리고 근로 환경 문제에 있어서 노조가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노조 지부장으로서 여태까지의 운행 상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타 경전철이랑 비교를 해서 현재까지는 큰 사고 없이 다행스럽게 좀 잘 운행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저희가 큰 사고는 없지만 좀 안 보이는 위험들은 좀 계속 좀 쌓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인력 부족이나 아니면 또 전문 인력이 부족한 그런 문제들이 뭐 당장 사고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향후에 크게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계속해서 좀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순항은 하고 있지만 과제는 여전히 좀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개통 2달을 맞아서 김포시가 김포도시철도에서 현장 점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특별한 상황이 나왔는지요? 일단 11월 27일 날 김포 한강기지 차량기지에서 김포 지역 당정협의가 열렸고요. 네. 당시 참가자는 김두관 국회의원 그리고 정화영 시장 신명숙 시의장이 참석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운영 쪽에서는 권현택 대표이사하고 유군규 본부장 그리고 노동조합에서는 위원장님이 나오셨고요. 이면범 사무국장 등이 참석을 했는데요. 일단 국토부가 요구한 차량 떨림 현상이나 이런 부분에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 번 더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 삭전 부분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논의된 사항이나 보면 김포도시철도 현재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체크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몇 번 멈춰섰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문제가 좀 지적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논의가 일단은 차량이 한 2번 정도 멈춘 걸로 좀 알고 있어요. 네. 김포공항 쪽이고 또 다른 쪽에 멈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화재 감지 오작동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도시철도 측에서도 전반적으로 테스트를 다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은 여러 가지 먼지가 쌓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소를 위해서 다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이날 노조와의 간담회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떤 논의들 오고 갔습니까? 따로 간담회라고 얘기하기보다는요. 네. 당정협의회 차원에서 김포도시철도 안전을 위해서 좀 여러 말이 좀 오고 갔었는데요. 네. 저희는 예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좀 심각한 인력 문제, 그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좀 인적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유지 관리 입장에서는 쌓이면 나중에 사고로 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시의장님 그러면 국회의원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는 자리였습니다. 인적 관리의 부족이라는 게 이제 인력 부족을 의미하는 인력 부족도 네. 마찬가지고요. 또 좀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이 좀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인력 수급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한 부분입니까 지금? 인력 수급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노동 조건이 열악하다는 게 이제 철도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인원들이 지원을 안 할 뿐더러 또 지원을 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좀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오실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수행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10월 달에 8명의 직원들이, 신입사원들이 다른 공사 합격해서 퇴사를 했는데 네. 그 자리가 이제 정규직 신입사원이 아닌 또
계약직, 업무직으로 이제 충원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현재 1인 1 역사 근무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좀 운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더 인력이 좀 충원이 돼야 할까요? 역사로만 따지면 최소는 2인 1조 근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보면 저희가 10개 역사고 역사당 이제 3개 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역사만 따지면 30명 정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꼭 역사만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뭐 차량, 전기, 뭐 기계, 신호 등등 해서 기술처의 유지 관리 업무도 제대로 돼야만 도시철도가 장애 없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기술처에 이제 교대 근무하는 직원들도 너무 턱없이 부족한 상태고 또 전문 인력도 너무 적은 상태라서 뭐 그런 쪽까지 다 생각을 한다면 뭐 정확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최소한 60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도록 이게 지금 다른 그러면 열차의 근무 환경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김포 골드라인의 환경이 좀 열악하다라고 보시는 건지? 경전철을 운영하는 곳이 이제 공사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요. 부산 4호선, 그다음에 대구구 3호선, 인천 2호선 등 이제 공사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네. 또 민간 위탁에서 운영하는 곳들이 있어요. 민간 위탁에서 운영하는 데는 뭐 아시겠지만 우이경전철이나 의정부, 김해경전철 등등이 있는데 공사랑 비교하면 최소 한 2분의 1 정도 인력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민간 경전철이랑 비교했을 때도 뭐 표면적으로는 비슷할지 모르겠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네. 업무 방식이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저희가 킬로미터당 운용 인력이라고 산정을 했을 때 저희는 9.2명 정도가 되는데 용인 경전철은 저희보다 좀 더 낮아요. 근데 대신에 열차 안전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열차 안전원을 제하고 킬로미터당 운용 인력을 비교를 하면 저희가 감히 전국에서 최저 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가장 최저 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표현까지 해주셨는데 사실 인력 수급을 위해서 인력 채용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력 문제 왜 계속되는 겁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 운영사 중 가장 높은 노동 강도 그리고 가장 낮은 임금으로 인해서 이직이 좀 잦은 상태입니다. 네. 현재까지 총 35명이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요. 김포 도시철도가 이제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고 또 서울교통공사는 주무관청이 서울시다 보니까 인력 채용을 하려면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고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절차상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정규직이 신입사원이 아닌 나간 자리는 또 신입사원으로 뽑아야 되는데 워낙 노동 조건이 안 좋다 보니까 신입사원을 뽑아도 또 퇴사할 거라는 생각에 운영사 정년 퇴임한 업무직을 뽑고 있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신입사원을 새로 뽑을 때에도 NCS 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운영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돈이다 보니까 운영비도 없는 상태에서 뽑기가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신입사원들이 입사 시험에 3월에 있었는데 들어온 신입사원들이 퇴사할 때마다 3월에 입사 시험 봤던 사람들 중 떨어진 사람을 다시 또 예비 합격자로 지금 붙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10월까지 퇴사자가 발생할 때마다 채용했고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업무 능력에 따라서 변별력을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현재는 지금 미리 예비자까지 다 뽑아놓은 상황. 네. 그런 상황에서 한 명이 또 나가면 그 사람이 또 들어오는 상황. 이런 것들이 시험 자체가 약간 좀 무의미한 거죠. 여러 가지 사실 문제가 악순환으로 맞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거네요. 이런 가운데 지금 김포시가 청년 인턴을 고객 안전원으로 10개역에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일단은 1인 역사로 문제되는 인턴 5명 인턴 채용으로 실시한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한 운영은 또 기포 골드라인 운영사 측에 있습니다. 문제가 또 회사 측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또 현재 기포 골드라인에서는 승객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구례역에 인턴 2명 그리고 김포공항역에 인턴 3명을 배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근무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안전이 취약한 출퇴근 시간대나 심야 시간대는 여기서 근무한 직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인력 시간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구례역과 김포공항 제외한 타 역사에서 연차 및 휴무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 역사의 인턴 직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인데 정규직 직원조차 1인 역사 근무가 심각한 안전 문제를 그 자리 인턴사 한 명이 투입해서 대체 근무를 하겠다는 것이 약간 조금 어불성설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부장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사실 김포시에서 저희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인턴 5명을 투입해 주신 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런데 다만 이제 정진욱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회사에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좀 너무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인적 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5명이 왔으면 그 인원을 좀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족한 게 아니라 관리 자체가 좀 허술한 부분이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관리 자체도 좀 허술한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인력난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사실 개통 초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지점들을 좀 감안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인력난 외에 또 다른 문제들은 없을까요? 뭐 안전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로 안전합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사고가 없으니까 안전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보이는 곳에서는 안전 문제는 계속 좀 위험은 쌓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큰 사고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팍 터지는 게 아니라 작은 사고들이 모여서 결국엔 큰 사고로 터지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인력난도 어느 정도 동조를 할 수는 있겠네요. 인력난이 사실은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일상 점검이라고 해서 하루에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력이 적다 보니까 점검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꼼꼼히 물리적으로 시간의 제약 때문에 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뭐 열차 안전원들 뿐만이 아니라 고객 안전원, 열차 안전원 뿐만 아니라 기술처 직원들도 유고율이 거의 0%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기술처 뭐 예를 들면 한 부서에서 저녁 때 4명이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야간에 이제 쉬어야 되잖아요. 지정 휴무라고 해서 회사에서 이제 지정 휴무를 쉬게 돼 있는데 뭐 지정 휴무 그다음에 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연차 사용할 경우에 최악에는 이제 4명이 아니라 2명이서 야간에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4명이서 할 일을 2명이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안전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차량 떨림 현상에 대한 원인. 용역 결과가 나와야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언제 나오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일단 차량 떨리면서 이제 용역 연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는 어쨌든 내년 상반기 중에 되는 연구 결과가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요. 앞서 여론에서 많이 발표한 것처럼 차량 떨림 현상은 차량 밸런스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레일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 아니면 처음 계획부터 문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공사 과정에도 문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지금 차량 떨림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편인가요? 현재 사실 저희가 차량 민원이 몇 건 올라왔었고요. 사실은 올라올 때보다 이제 차량 삭정이나 방향 전환을 통해서 계속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노조 측에서 인력 문제나 안전 문제를 제기를 할 때 지금 뭐 첫 번째 당사자는 김포시가 지금 뭐 운영사인 골드라인이나 뭐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회사에 지속적으로 인력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교통공사 본사에 가서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그 김포 골드라인이라는 회사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표이사나 본부장이랑 저희 회사 사측하고 이제 교섭을 하거나 인력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도 그분들이 결정할 수 없는 구조예요. 저희는 이제 법인이다 보니까 이사회가 있고 그 이사회 그 임원이 4명이거든요. 서울교통공사에 처장 2명하고 또 저희 그 김포 골드라인의 대표이사와 본부장. 네, 아시겠지만 김포 골드라인 대표이사와 본부장은 서울교통공사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사회 승인을 안 받으면 전혀 뭐 저희 회사의 노동 조건이나 인력이나 임금이나 기타 등등에서 모든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독립적인 구조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형식상으로는 독립적인 구조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통공사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사가 뭐 지나치게 방관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방관을 하고 있다는 말도 맞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방관이라기보다는 거의 포기 수준이 아닌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사회에서 모든 거를 결정을 하다 보니까 지배를 하고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만약에 단돈 10원이라도 직원들한테 주기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단 한 명이라도 채용을 하려면 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안전 문제는 결국은 인력하고 뭐 안전 장비, 결국 돈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 사회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최저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여유가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뭔가를 더 투입했을 때 자기들한테 리스크가 돌아오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운영사가 포기 상태에 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정기자께서는 왜 이런 문제가 처리됐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서울교통사 최저가 계약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도시철도공사가 일단 무인 경찰 시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김포 도시철도의 운영 사업을 계약했던 상황이 맞고요. 네. 그 최저가 계약을 좀 하게 됐죠. 연간 한 190억에서 200억 정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부대 운영비예요. 이 부대 운영비를 현재 많이 걷어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억 원을 냈지만 현재 한 20억 원 정도를 현재 걷어들인 걸 알고 있어요. 80억 원 정도가 마이너스 상태가 발생한 것이죠. 이 마이너스 80억 원을 갖고 지금 시하고 자꾸 주다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노조가 끼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사가 어쨌든 계약에 한 만큼 그 계약에 낙찰했으면 그 100억 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부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성실 이행을 해야 본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열심히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이 나와서 인력을 더 쓸 것인지 아니면 노조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 부분을 더 채워줄 것인지 시하고만 너무 이렇게 주다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포 골드라인 쪽에서 부대 운영비에 관련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가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정 기자께서 운영비에 대한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지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운영비를 누가 부담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유혁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부대 사업비라는 게 좀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뭐 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계약한 건 저희가 5년에 6억 2천에 계약을 했고요. 플러스 알파가 조금 있다고 하나 뭐 제 생각에는 10억을 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예. 저희 그러다 보면은 그 금액 자체가 저는 인력하고 또 직원들의 인건비에서 다 빠져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부분만 좀 충분히 채워진다고 해도 지금보다는 좀 나은 조건에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초부터 회사에 계속 요청을 했었어요. 서울교통공사가 계약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들어왔으니 계약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고 뭐 그거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의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의 입장은 저희가 원 계약자는 서울교통공사지만 2017년도였나요? 2018년도였나요? 그 지위 승계 계약을 통해서 모든 계약 및 협약을 이제 그 지위 승계를 해버렸거든요. 김포 골드라인에. 그래서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지위 승계했으니까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고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고 하는 상태인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빠져 있는 거죠. 예, 골드라인을 앞에 세워놓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결의 사실 실마리는 원 계약자가 나와야 되는데 원 계약자가 계속 숨어 있다 보니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좀 사실 쉽지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김포 도시철도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인력난이나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짚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의 시작부터 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수요일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5도 보이겠고요. 찬바람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출퇴근길 옷차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강추위는 수요일 잠시 주춤한 뒤 주 후반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금요일에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마치 한겨울 같은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 곳곳이 빙판으로 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퇴근길 교통안전과 낙상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 볼까요? 수요일 새벽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울릉도, 독도에 최고 5cm, 그 밖에 내륙에도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되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에는 화요일 밤사이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